우리 이어서 특허법 쪽지 시험 10회 보겠습니다. 10회. 분리출원입니다. 1번. 거절결정을 받은 자는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청구가 기각된 경우 그 심결의 등본은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그 안에 부가기간 이내에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첨부된 명수 도면에 기재된 범위에서 특허출원의 일부를 새로운 특허출원 분리할 수 있다. 분리출원하게 되면 발명의 설명 적고 청구 범위 적어야 되는데 이 청구 범위는 특허 가능한 부분을 적어야 되는 거고 원출원에서 여기는 명도 원출원의 명도 범위인데 지금 틀렸죠? 최명도 범위가 됩니다. 최명도 원출원의 최명도 범위가 됩니다. 최초가 빠져서 틀렸고요. 변경출원 보겠습니다. 1번 실용신한 등록 출원인은 거절결정 등본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연장됐으면 연장된 기간이 되는 날까지 출원서의 최명도에 기재된 사항 범위에서 변경 출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다 좋은데 최초 빠졌죠. 최초 거결 등본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입니다. 최초가 빠졌기 때문에 틀린 지문. 2번 변경의 기초가 된 실용신한 등록 출원이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한 실용신한 등록 출원이면 변경 출원에 대해서도 우선권 자동 승계인데 분할 출원은 우선권 자동 승계 되는데 변경 출원은 자동 승계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3번 변경 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실용신한 출원 후 취약안주 원출원 취약안주 되죠. 기출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적법한 분할 출원은 원출원 때 출원한 것으로 보며 따라서 신규성, 진보성, 출원 공개 시기, 존속기간의 기산일은 원출원일을 기준으로 본다. 맞죠? 출원일 소급표. 두 번째, 분할이나 변경 출원의 절차는 원출원 절차에 종속되므로 분할이나 변경 출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 청구가 있더라도 없더라도 원출원 심사 청구 순에 따른다. 틀렸죠? 원출원에 심사 청구했어도 분할 변경에 심사 청구 안 하면 심사 안 해줍니다. 별도로 심사 청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분할, 분리, 변경 출원의 심사 순위는 원출원의 심사 순위로 했었어요. 근데 작년에 개정됐습니다. 개정법은 분할, 분리, 변경 출원의 경우 여기다 심사 청구했다. 심사 청구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했다. 라고 하면 그 심사 순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과거에는 원출원의 심사 순위를 따랐는데 바꿨어요. 대통령령 따라가면 심사사무 취급 규정이라고 있어요. 심사사무 취급 규정이라고 있는데 이 규정에 따르면 분분변에서 분변은 원출원의 심사 청구 순에 따르고 분할 출원은 실제 출원, 즉 분할 출원에 대한 심사 청구 순에 따라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기본서에 잘 정리해 놨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세 번째, 분할 출원에는 출원일 소급표가 인정되므로 분할 출원 기간이 연장된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선출원에서 분할 출원하고 다시 자출원으로부터 분할 출원, 즉 재분할 출원을 말하는데 허용되지 않는다. 틀렸죠? 허용됩니다. 조약 구조 보겠습니다. 1번 조약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최소 출원일부터 1년 이내 특허 출원하지 않으면 우선권 주장할 수 없다. 맞죠? 1년. 그래서 출원이 있고 일국 출원이 있고 우리나라 한국에 출원할 때 우선 기간이 1년입니다. 12개월. 1년 이내에 출원해야 되겠죠. 2번.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에 대한 증명서류 서면은 최우선일부터 1년 4개월. 맞죠? 최우선일부터 1년 4개월. 최우선일은 64조이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따른 날 중 제일 빠른 날을 말하겠죠. 기출 보겠습니다. 파리협약 우선권 제도는 동맹국 중 일국에 선출원한 경우 일정 기간, 우선기간 이내에 다른 동맹국에 후출원하면서 선출원을 기초로 우선권 주장하는 경우 후출원의 신규성, 진보성 등 판단에 있어서
후출원이 선출원의 출원 1에 출원된 것으로 보는 제도로 외국의 출원을 쉽게 하기 위한 목적 가진다. 맞죠? 그리고 출원 1소급이 아니라 판단 시점 소급이라는 거 다시 한번 조심해주고, 두 번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은 동맹국 내 정규 출원이어야 되고 출원 1이 확정된 경우에 출원이 취하돼도 인정될 수 있다. 이게 정규성이라는 거죠. 이게 거절돼도 상관없어요. 출원 1만 확보되면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우선권 기간은 특허와 실용신안은 12개월, 상표와 디자인은 6개월 맞습니다. 그러므로 제1국 출원의 실용신안 등록 출원을 기초로 우선권 주장에서 다른 국가에 디자인 출원할 때에는 6개월 이내 해야 된다라는 거네요. 자, 이거 한번 정리해보죠. 이게 특허야. 이게 실용신안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특허나 실용신안으로 올 때 12개월 만족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게 특허거나 실용신안입니다. 이걸 우리나라에 디자인으로 올 수도 있죠. 우리가 특실 D상이 있는데 특실 D상호 간에는 조야 구조가 돼요. 이렇게 특실을 D로 올 수도 있고 또는 D를 디자인을 특실로 올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성격상 상표는 상표끼리만 되는 거죠. 요건 이제 6개월이 됩니다. 자, 문제는 특실로 올 때는 문제되지 않아. 상으로 올 때 문제되지 않는데 특실을 D를 특실로 올 때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 자, 일단 요거 규정이 있는 거고 얘도 6개월입니다. 6개월. 이거 6개월이야. 6개월 이내에 하면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 기준으로 본 거예요. 디자인 기준으로 6개월이면 됩니다. 이것도 파리 협약에 규정이 있어요. 문제는 요게 규정이 없어. 규정이 없는 게 요 부분. 디자인에서 특실로 왔을 때 이 부분에 규정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 뭐가 맞냐라는 겁니다. 뭐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걸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이국설과 이국 기준으로 해야 되는 이국설과 이국 기준으로 하면 이국설은 1년이죠. 즉 12개월. 특실은 12개월짜리니까. 일국설로 해야 된다. 일국설에 따르면 이제 6개월입니다. 6개월. 여기에 대해서 심사 기준이 있는데 심사 기준은 이제 일국설에 따르고 있습니다. 심사 기준. 이거 시험 문제 나오기 어렵고요. 이건 나왔죠. 보겠습니다. 세 번째 기출 지문이 이제 이걸 물어보고 있죠. 특실로 했는데 디자인 올 땐 6개월이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파리협약 우선권 제도는 동협약에 가입한 동맹국에만 적용되므로 파리협약 동맹국이 아닌 파리협약 우선권 제도로 혜택받을 여지가 없다. 맞죠? 동맹국끼리만 인정되는 거고요. 이어서 다음 문제. 우선권의 행사는 우선권이 기초하고 있는 선출원과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후출원 간의 대상의 동일성이 요구된다. 이러한 동일성 판단은 선출원의 경우 청구뿐만 아니라 명도, 그래서 선출원의 청구범위 없는 발명, 청구범위 없는 발명에 대해서도 우주할 수 있다라는 거. 국내 우주 보겠습니다. 자, 원칙적으로 1번 원칙적으로 국내 우선권 주장에 기초가 된 선출원은 1년 3월이 지났을 때 취하 간주된다. 맞죠? 선출원은 취하 간주되죠. 선출원이 있고 이제 국내 또 후출원이 있는데 후출원에 대해서 국내 우주를 했다라는 거. 후출원. 국내 우주하면 선출원 취하 간주되죠. 언제? 선출원부터 1년 3개월이 지났을 때 취하 간주가 된다라는 거. 2번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 출원의 출원인은 선출원 출원부터 1년 3월이 지나면 우선권 주장 출원을 취하할 수 없다. 자, 선출원부터 1년 3월 지나면 이게 출원이 취하 간주되거든요. 따라서 후출원은 요게 취하 간주되는 1년 3개월 지나서 우주를 취하할 수는 없어요. 얘는 취하할 수 없어. 취하 불가. 1년 3월이 지나면 취하 불가에 따라서 1년 3월이 지나기 전에 취하할 수는 있겠지. 근데 자살행위 방지라고 말씀드렸고 그렇다 해도 후출원 취하는 가능한 거예요. 후출원 취하. 자기가 출원 취하하겠다는 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1년 3월이 지났을 때 우선권 주장 취하가 불가능한 별론 후출원 취하는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출원 취하할 수 없다. 틀렸죠. 3번 국내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 출원이 선출원의 출원부터 1년 3월 이내에 취하됐다. 뭐가? 출원이 취하됐다. 우선권 주장도 동시에 취하 간주됩니다. 자, 보세요.
1년 3월이 지나기 전이면 선출원은 아직 취하 간주 안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후출원을 취하했다라고 하면 우선권 주장도 취하 간주시켜. 취하 간주시켜. 우선권 주장이 취하 간주되니 선출원은 취하 간주되지 않게 되는 구조가 됩니다. 기출질문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국내 우선권 주장 출원은 선출원의 증명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조약 우선권 주장 출원은 산자불행으로 정하는 국가의 경우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정하는 서류로서 출원의 연월을 기재한 서면, 발명의 명서서 및 도면 등본만을 증명서로 제출하면 인정된다. 틀렸죠? 산자불행으로 정하는 국가다라고 하면 출원 번호나 기타 산자불행으로 정하는 어떤 출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도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 국내 우선권 주장 출원에 있어서 선출원이 둘 이상인 경우에 최초 출원일부터 1년 4월 이내에 우선권 주장을 보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맞죠? 최선 출원일부터 1년 4월. 그 조약 우선권 추가할 땐 최우선일부터 1년 4월. 국내 우주 추가할 땐 최선 출원일부터 1년 4월이죠. 구두로 하겠습니다. 최우선일은 가장 빠른 거를 말해. 최선 출원일은 우리나라 출원 중에서 가장 빠른 걸 말해. 아까 말하면 최우선일은 우리나라는 물론 외국처럼 다 포함해서 제일 빠른 걸 말하는 겁니다. 최우선일과 최선 출원일 아주 많이 강조드렸죠. 다르다라고. 세 번째, 국내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최명도,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란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등의 명시적으로 기재된 것은 이제 사항이거나 그 발명에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선권 주장일 당시의 기술 상식에 비추어 보아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특허 출원된 발명의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된 것과 마찬가지. 요것까지도 최명도로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명도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건 물론 명시적인 기재와 마찬가지 사항까지도 우선권 주장하면서 갈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10회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허법 1차 기본 강의 쪽지 시험 11회입니다. 심사 청구, 오선 심사 제도부터 보겠습니다. 1번. 특허 출원에 대한 심사 청구는 출원인은 물론 누구든지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심사 청구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출원에 대해서 5년 이내 심사 청구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누구든지 3년 이내 심사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출원 공개 후 심사 청구가 있는 때에는 특허 공부의 취지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출원 공개 후 심사 청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기재해야 되고요. 심사 청구했다라는 걸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받고. 네 번째, 특허청장은 출원인이 아닌 자로부터 심사 청구가 있으면 취지를 출원한테 알려야 된다. 즉, 누구든지 할 수 있는데 출원인이 할 수도 있는 거고 출원인 아닌 제3자가 할 수도 있는 거죠. 제3자가 심사 청구했으면 특허청장 출원인한테 그 취지를 통지해 줘야겠습니다. 5번, 심사 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 네, 많이 나옵니다. 심사 청구는 취하 불가입니다. 많이 나오는 게 심사 청구 취하할 수 없다. 또 재심사 청구 취하할 수 없다. 많이 나옵니다. 기출질문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심사 청구를 취하하면, 심사 청구를 하면 심사관은 방식 심사에 착수한다. 방식 심사하는 건 심사관이 아니라 특허청장이 하는 거죠. 46조, 16조 행대방수 절차 무효 특허청장이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모든 특허 출원에 대해서 심사는 심사 청구 순서대로 한다. 틀렸죠? 심사 청구 순서대로 안 하는 경우도 있지. 뭐가 있어? 우선 심사라는 것도 있고 또 분할, 분리, 변경 출원의 경우에는 변경 출원에서 심사 순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10회에서 했었죠.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분할, 분리의 경우에는 원출원의 심사 청구 순회하고 다시 분리 변경은 원출원 심사 청구 순회하고 분할 출원의 심사 청구 순회에 의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예외들이 있습니다. 심사 청구 순보다 빠르게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 분할 변경의 경우 원출원 또는 원선출원의 절차를 승계함으로 새로이 심사 청구할 필요 없다. 틀렸습니다. 반드시 분할, 분리, 변경 출원의 심사 청구해야 심사를 해줍니다.
네 번째, 청구 범위가 기재되지 아니한 명세서가 첨부된 특허 출원에 대해서 특허 출원이 심사 청구서를 제출하면 반려였죠. 청구 범위가 있어야 되는데 청구 범위가 있어야 심사를 하는데 출원인이 청구 범위 없는 상태에서 심사 청구합니다. 그럼 반려되겠죠. 근데 조심할 게 심사 청구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출원인이 할 수도 있고 제3자가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출원인이 심사 청구할 땐 청구 범위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제3자가 심사 청구할 땐 청구 범위 없는 상태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청구 범위가 제출 유예된 상황이고 그 상태에서 출원인은 심사 청구 못하지만 제3자는 심사 청구할 수 있고 제3자는 심사 청구하면 통지해 주는데 통지한 날부터 3개월 또는 최우선부터 1년 2개월 중 가장 빠른 날까지 한 날까지 출원인은 청구 범위에 넣는 보정해야 된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세 번째 기출지문에서 첫 번째 줄 끝에 특허 출원인이 심사 청구서를 제출한 경우가 반려의 대상이라는 거야. 그래서 청구 범위 없어도 제3자가 심사 청구했을 땐 반려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번째 받고 다섯 번째, 특허 출원인이 우선 심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심사의 대상이 자기의 실시인 경우에도 출원 공개 요건을 갖춰야 한다. 자, 우선 심사 대상이라는 게 61조 1호, 2호, 3호가 있고 1호가 제3자 무단 실시, 2호가 긴급 처리, 3호가 재난입니다. 출원 공개를 요건으로 하는 건 얘만 출원 공개 요건으로 하죠. 출원 공개, 나머지는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긴급 처리 중에 하나가 특허 출원인이 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 케이스는 출원 공개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기 실시, 이게 자기 실시, 긴급 처리가 대통령령으로 하는 긴급 처리 필요한 경우입니다. 자, 이어서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심사관은 우선 심사 결정해서 우선 심사에 착수한 후라도 출원에 대한 특허 여부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우선 심사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우선 심사 결정이 내려지면 통지를 해줍니다. 통지. 우선 심사 결정했다라는 통지를 해줘. 그런 다음에는 우선 심사 신청도 취하할 수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정리해보죠. 심사 청구 취하 불가, 재심사 청구 취하 불가입니다. 우선 심사 신청은 취하할 수 있어요. 다만 우선 심사 결정이 통지된 다음에는 취하 불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문제, 녹색 기술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특허 출원도 우선 심사 대상. 자, 긴급 처리 중에서는 녹색 기술이 있는데 녹색 기술과 간접 관련이 아니라 직접 관련. 녹색 기술과 직접 관련이 있는 특허 출원에 한해서 우선 심사 대상으로 봅니다. 이어서 심사의 진행을 보겠습니다. 1번. 외국어 특허 출원인 경우 국어 번역문을 제출하기 전이라도 출원서의 채명도에 기른 범위에서 보정할 수 있다. 출원인이 보정하려면 무조건 번역문 내야 돼요. PCT 제외. 국내 출원의 경우 외국어 특허 출원했다라고 하면 번역문 내야 보정할 수 있습니다. 2번. 심사관은 거절료 통지에 대한 보정에 따라 발생한 거절료에 대해서 거절료 통지를 받은 경우 최후 거통이네요. 최후 거통을 받은 경우 청구항을 한정 삭제하거나 청구항에 부과해서 청구를 감축, 잘못된 기재사항 정정, 분명하지 않은 사항을 명확히 보정할 수 있다. 그러나 청구문을 감축하는 경우라도 청구를 실적 확장 변경할 수는 없다. 청구 범위를 확장할 수는 없는 거죠. 감축해야 되니까. 하지만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틀렸고요. 3번. 최초 거절료 통지에 대응한 의견서 제출 기간 또는 최후 거절료 통지에 대응한 의견서 제출 기간에 보정을 하는 경우, 즉 47조 1항 1호 또는 2호 시기 보정을 바랍니다. 각각의 보정 절차에서 마지막 보정 전에 한 모든 보정은 취하 간주됩니다. 그래서 그 레인지가 있는 의견서 제출 기간 내에 마지막 보정만 유효한 걸로 봐주겠다라는 거죠. 4번. 심사관은 청구 범위 둘 이상의 특허 출원이 청구항이 있는 특허 출원에 대해서 거절을 통지할 때에는 통지서에 거절되는 청구항이 명확히 밝히고 청구에 관한 거절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청구항이 10개인데 내가 거절된 청구항이 대체 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끔 절차 보장의 기회를 주는 그런 제도가 됩니다. 이어서 기출질문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심사관은 특허법 51조 1항에 따라 각하 결정하는 경우에 출원에게 거절을 통지하고 의견서 제출. 틀렸습니다. 거절 결정하기 전에 거통합니다. 의견서 제출 기회 줍니다. 반면에 보정 각하 결정할 때에는 거통하지 않습니다. 통지해주지 않죠. 두 번째 질문. 심사관은 특허 결정할 때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도면 또는 요약서 상에 명백히 잘못된 기재 내용이 있으면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고 특허 결정서 송달 시 직권 보정 사항을 출원인과 발명자에게 알려야 된다. 직권 보정하면 통지해줘야 돼. 즉 알려주긴 해야 되는데 그 대상이 출원인한테 알려주면 되는 거지
발명자한테까지 알려줄 필요는 없고 관련도 없어요. 발명자는. 물론 보통 출원인이 발명자이기도 한데 다를 수도 있지. 출원인 갑, 발명자 을. 예를 들어서 을이 발명했어. 갑이 쓴 게 있냐. 갑이 출원했어. 갑한테만 통지해주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거절료 통지서에 지정된 기간이 경과해서 보정서와 의견서가 제출되더라도 모두 수리해야 된다. 거절료 통지는 의견 제출 기간이 이제 보정 기간이 되거든. 보정 기간 내에 보정서가 들어와야 수리하는 거고, 그거 지나면 어떻게 돼? 반려. 기간 경과해서 서류 제출하면 다 반려해요. 예외 몇 개? 2개. 심판 청구서랑 의견서는 반려하지 않는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모두 수리해야 된다. 틀렸죠? 여기까지 오고요. 쪽지시험 10일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허법 1차 기본 강의 쪽지시험 12회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허 여부 결정입니다. 1번 12회죠. 12회. 1번 거절결정 불복심판에서 원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을 발견하고 그 거절 이유로 심결, 즉 기각심결을 하려면 거절 이유 통지에서 새로운 거절로 된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맞죠? 일단 거부심은 전면적 재심리하기 때문에 원 거절 결정의 거절 이유가 부당하다. 즉 심사관이 거절 이유라고 말한 게 부당하다라고 하도 다른 거절 이유를 들어서 거절 결정이 정당하다라는 인용심결, 기각심결을 할 수 있게 되죠. 다만 원 거절 결정의 거절 이유와 다른 새로운 거절 이유로 거절 결정을 유지하는 기각심결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출원인에게 거절 이유를 통지하고 의견서 제출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2번 청구 범위가 여러 개의 청구항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중 하나에만 거절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체가 거절되는 건 아니다. 틀렸죠? 출원 일체원칙상 전체가 다 거절됩니다. 3번 특허 여부에 대한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이유를 붙여야 된다. 서면 플러스 이유 맞고요. 또한 심사관은 특허 여부 결정이 있으면 결정 등본 후 출원인한테 송달 심사관이 하지 않습니다. 일은 심사관이 다 하지만 서류는 특허청장의 명의로 나갑니다. 특허청장이 송달하는 겁니다. 이어서 기출지문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허 명세서에 대한 보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특허 출원에는 일부 취하 허용되지 않는다. 자, 일단 청구항이 여러 개인 경우 청구항마다 취하할 수 있을까? 즉 일부 취하가 허용될 것인가 라는 거죠. 일단 일부 취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부 취하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일부 취하를 청구항의 어떤 삭제 보정으로 선회할 수는 있다라는 거, 선회할 수는 있다. 그래서 일부 취하서라는 어떤 서면이 들어왔어도 삭제 보정서로 이해해갖고 그걸 받아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삭제 보정 역시 보정기간을 만족해야 됩니다. 따라서 보정기간을 경과해서 제출된 보정서를 반려하듯이 일부 취하서 역시 받아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 특허법에서 규정된 거절 이유 이외의 이유로는 거절되는 경우는 없다. 맞죠? 특허법 62조는 제한 열거적 거절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특허 거절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출원인은 해당 출원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재심사 청구는 청구일부터 30일 이내 취하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심사 청구 취하할 수 없다. 재심사 청구 취하할 수 없다. 하나 더, 우선심사 신청은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우선심사 결정 통지가 된 다음에 취하할 수 없다. 이렇게 가죠. 이 마지막 기출입니다. 출원인은 거절결정 등본 송달받고 재심사를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거절결정 불복심판 청구 기간 내라면 이를 취하하고 거부심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자, 재심사 청구하면 거절결정 운명 어떻게 되나요? 거절결정 나왔어요. 재심사 청구했어. 재심사 청구하면 거절결정 취소 간주돼. 그렇기 때문에 거부심 청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어서 출원의 취하폭이 되겠습니다. 출원의 취하폭이 1번 실용신한 등록 출원을 특허 출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실용신한 등록 출원은 취하 간주, 바로 취하 간주 되죠. 참고로 국내 우선권 주장하면 선출원 취하 간주 되는데 곧바로 취하 간주 되는 건 아니죠. 2번 원출원의 이 이상의 발명이 포함된 경우로서 원출원을 기초로 분할 출원하는 경우 원출원 취하 간주 된다. 분할 출원은 원출원 취하 간주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삭제 보정이 함께 수반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선언의 지위를 회피하기 위해서. 3번 제1국 출원이 취하, 포기된 경우라면 우리나라에 조야 구조할 수 없다. 틀렸죠.
일국 출원의 요건은 정규성입니다. 정규성은 출원이 취하 폭이 되더라도 출원 1만 확정되면 됩니다. 4번 선출원을 기초로 우선권 주장. 이건 국내 우주죠. 그럼 특허 출원하는 경우에는 선출원은 곧바로 취하된 것으로 본다. 틀렸죠? 곧바로 취하되는 게 아니라 1년 3월이 지나야 취하 간주됩니다. 특허법 기출지문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허권자는 전용 실시권에 대한 통상 실시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특허권 포기할 수 없다. 맞죠? 그래서 특허권 포기할 때는 하위 권리자 동의 필요해요. 첫 번째 전용 실시권자, 두 번째 통상 실시권자, 세 번째 질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통상 실시권은 3개로 나누죠. 첫째, 허락, 둘째, 법정, 셋째, 강제로 나누게 됩니다.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포기할 때 허락을 받아야 되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 통상 실시권자는 계약에 따른 통상 실시권자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 통상 실시권자나 강제 실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딱 하나의 예외가 있죠. 법정 실시권자 중 법정 실시권자 중 직무 발명에 따른 통상 실시권자의 동의는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두 번째 지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직무 발명에 따른 특허권자는 통상 실시권자인 사용자, 즉 발진법상 직무 발명에 따른 통상 실시권자를 말해요. 이자의 동의는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허락 플러스 법정 중 직무 빼고는 동의 필요 없습니다. 세 번째, 심사 청구 취하 불가. 네 번째, 재심사 청구 취하 불가입니다. 다섯 번째, 출원 공개 후 발생한 보상금 청구권은 출원이 포기된 때에도 그때까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이를 행사할 수 있다. 틀렸죠? 보상금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설정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포기되었다라고 하면 보상금 청구권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네, 12회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법 1차 기본 강의 쪽지시험 13회 진행하겠습니다. 출원 공개입니다. 출원 공개. 1번 출원인은 출원 공개가 있은 후 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한 자에게 출원된 발명임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출원 공개의 효과 중에 하나가 서면 경고입니다. 여기서 출원된 발명이라 함은 청구 범위에 기재된 발명만을 말한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2번 특허청장은 출원인이 신청이 있는 때에는 64조 1항 각호에 따른 날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이어도 출원 공개할 수 있다. 맞죠? 조기 공개죠. 조기 공개. 3번 출원이 64조에 따른 출원 공개가 되지 않고 설정 등록되는 경우가 있다. 맞죠? 조기 공개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허권 설정 등록이 1년 6개월 안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 제도들이 있는데 그 제도들 때문에 출원 공개되지 않고 설정 등록되는 경우는 있죠. 물론 설정 등록이 되면 이어서 등록 공고는 될 겁니다. 등록 공고는 출원 공개랑 다릅니다. 4번 54조와 55조에 따른 우선권을 동시에 주장하는 경우 특허 출원은 54조에 따른 일국 출원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 출원 공개된다. 틀렸죠? 최우선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야 출원 공개됩니다. 따라서 54조에 따른 일국 출원, 55조에 따른 선출원 중에서 가장 빠른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나야 출원 공개가 됩니다. 특허법 기출지문 보겠습니다. 첫 번째, 67조 2항에 따른 보상금 청구권은 특허에 등록 공고가 있은 후가 아니면 행사할 수 없다. 틀렸죠? 보상금 청구권은 설정 등록 후 행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출원 공개가 있은 후 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한 자는 그 침해 행위에 대해서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틀렸죠? 특허권을 침해한 자한테는 과실이 추정됩니다. 반면에 출원 중 권리인 상태에서는 과실 추정 규정이 준용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출원인은 65조 출원 공개 효과에 따른 경고를 받은 자에게 그 경고를 받았을 때부터 특허 결정 등본 송대를 받은 날까지 기간에 대해서만 보상금. 틀렸죠? 특허 결정 등본 송달을 받은 날까지가 아니라 설정 등록 시까지입니다. 설정 등록 시까지 발생한 어떤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에 기출, 마지막 기출이네요. 특허청장은 출원인의 요청이 있으면 발명자의 성명 주소를 생략해서 등록 공고할 수 있다. 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따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등록 공고할 때 출원인이 요청하면 발명자 성명 주소를 생략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이어서 특허료 납부 보겠습니다. 특허료 납부. 1번 특허권의 설정 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설정 등록을 받으려는 날부터 수년분의 특허료를 내야 하고 정확하게는 3년분의 특허료를 내는 겁니다. 이게 설정 등록료라고 하죠. 특허권자는 그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를 해당 권리 설정 등록일에 해당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1년분씩 내야 하고 포괄납부 안 된다. 틀렸죠? 매년 1년분씩 낼 수 있고
또는 포괄납부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2번 이해관계인은 특허를 내야 할 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특허를 낼 수 있고 이 경우 이해관계인은 특허를 내야 할 자에게 납부한 비용에 대한 상환 청구,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죠. 하지만 현존 이익 한도에서, 현재 받은 이익 한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전액이 아니라. 3번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있는 때에는 결정 또는 심결이 있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특허로 해당 분을 반환한다. 나중인데 심결이 있는 날부터가 아니라 심결이 확정된 날부터이죠. 심결 확정. 그래서 무효 심결이 있어도 아직 죽은 게 아닙니다. 확정되어야 죽은 겁니다. 이어서 기출 지문 보겠습니다. 첫 번째, 출원인 아닌 자가 심사 청구를 한 때에의 심사 청구료는 심사를 청구한 자가 부담하므로, 맞죠? 심사 청구한 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심사 청구료는. 명세서가 보정됐다. 그럼 보정에 대한 수수료는 출원인이 부담하는 거고, 청구항수가 증가했다. 그럼 증가한 청구항에 대한 심사 청구료는 출원인이 부담하는 거죠. 이에 대한 심사 청구료는 심사 청구한 자가 부담한다. 틀렸죠. 두 번째, 특허권 설정 등록 받으려는 자 또는 특허권자가 정당한 사유로 추납기간에 특허를 내지 않거나 보존기간 보존하지 않으면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6개월 이내 내거나 보존할 수 있다. 6개월 틀렸죠? 2개월입니다. 2개월. 법정기간 잘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법정기간은 참고로 그 특허 상표 디자인을 한꺼번에 다 정리해 놓은 법정기간 정리표가 있어요. 그걸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3번, 세 번째, 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는 84조 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해서 반환한다. 맞죠? 청구 없으면 반환하지 않습니다. 물론 반환받을 돈이 있다라고 하면 특허청에서 통지는 해줘요. 통지. 그리고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청구해야만 합니다. 청구 안 하면 안 줍니다. 마지막 문제네요. 반환 통지 받은 날부터 3년이 아니라 5년입니다. 문제의 취지는 과거 국법은 3년이었습니다. 근데 3년 했는데도 안 받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5년으로 늘려줬어요. 개정법입니다. 13회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법 1차 기본 강의 쪽지 시험 14회입니다. 존속기간 보겠습니다. 존속기간 1번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 등록을 한 날부터 출원일로 20년이 되는 날까지 로 한다. 맞죠? 그래서 출원했습니다. 출원했고 설정 등록이 됐어요. 그럼 존속기간 요때부터 20년이 지나면 소멸하는 거고 발생은 요때부터 하는 거죠.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요 기간 동안에 있는 거죠. 설정 등록이 있는 날 발생해서 출원일로 20년이 되는 날입니다. 2번 정당 권리자의 특허 출원이 34조 35조에 따라 특허된 경우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무권리자 출원일부터 기산한다. 틀렸죠? 무권리자 출원일에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3번 특허 발명을 실시하기 위해서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하여야 하고 허가 또는 등록 등을 위해서 필요한 유효성, 안전성 시험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명인 경우 88조 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해서 5년의 기간까지 특허권 존속기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14년 초과 안 된다. 맞죠? 개정법 조심하십시오. 개정법 맥스 14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는 질문. 4번 특허 출원에 대해서 출원일부터 3년과 심사 청구부터 4년 중 늦은 날보다 지연되어 설정 등록. 이거 등록 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인데 거꾸로 했습니다. 출원일부터 4년, 심사 청구일부터 3년인데 이 거꾸로 돼서 틀린 질문입니다. 5번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된 경우 연장된 효력은 연장 전 특허권 효력과 같다. 단지 존속기간만 연장되는 것이다. 틀렸죠? 허가 등에 따라 존속기간 연장되면 허가와 관련된 허가 등의 대상 물건에 한해서 특허권 효력이 좀 좁아집니다. 이게 95조죠. 특허법 95조. 기출지문 보겠습니다. 첫 번째. 허가 등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 등록 취소를 하면서 허가 등록 신청한 기간이 그 특허 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거절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연장만 없었던 것으로 본다. 틀렸죠? 기간을 초과했어요. 내가 연장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인데 내가 4년 신청했어요. 그럼 거절되는 거야. 이와 달리 내가 3년 연장해야 되는데 사기쳐서 4년으로 등록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무효심판 청구당했으면 사기친 부분만 무효로 보죠. 즉 3년까지는 유효하게 되는 거죠.
그거 물어보고 있고요. 지금은 거절하는 거니까 전부 다 거절되는 겁니다. 두 번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등록 출원은 허가 등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 출원해야 되고요. 존속기간 만료 전 6개월 이후에는 할 수 없죠. 틀렸습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존속기간 만료 전 6개월이 지났다라고 하면 다른 경쟁업체에서는 6개월 뒤에 소멸하는구나를 예상해서 6개월 전부터 사업화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업화 준비 다 했는데 갑자기 5년 연장돼. 그럼 큰일 나죠. 그래서 경쟁업체를 위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특허권의 존속기한 연장 등록 출원에 대해서 거절료 통지를 받은 특허권자는 해당 거절료 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 기간에만 보정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연장 등록 출원에 대한 거절료 통지 받은 경우에 보정할 수 있겠다. 그 다음 건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한 연장 등록 출원의 출원인이 해당 특허권자가 아니면 심사하는 보정명령 틀렸죠? 거절 이유죠? 허가, 주체, 기간 이렇게 되죠? 허가, 주체, 기간. 허가 3개죠? 허가, 주체, 기간이 됩니다. 그 중에서 주체가 특허권자가 아니면 거절되는 겁니다. 보정 명령의 대상이 아니라 거절되는 겁니다. 마지막 기출입니다.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등록 출원의 출원인은 특허권자의 하나며 공유면 반드시 전원이 해야 합니다. 이거 상표랑 비교하십시오. 초시생분들은 나중에 상표랑 잘 비교하고 재시생분들은 상표는 공유자 중 1인이 할 수도 있는 거죠. 14회 쪽지 시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특허법 1차 기본 강의 쪽지 시험 15회입니다. 특허권의 효력부터 보겠습니다. 15회 1번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특허 발명의 실시에 대해서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맞죠? 96조 1호의 내용입니다. 2번 국내를 통과하는 데 불과한 선박, 항공기, 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 기구, 장치 그 밖의 물건에는 특허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맞죠? 96조 2호죠. 96조 아까 1호 지금은 2호가 됩니다. 3번 특허 출원할 때부터 국내 또는 국외에 있는 물건에 특허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출원 시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이죠. 3호는 국내만 한정이 됩니다. 따라서 국외가 틀렸습니다. 기출지문 보겠습니다. 첫 번째, 출원 일전에 출원되어 등록된 디자인권이 특허권과 저촉되는 경우 그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되는 때에는 원 디자인권자는 원 디자인권 범위 안에서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갖는다. 맞죠? 이거 기존의 산업설비, 즉 선등록 디자인권과 관련된 산업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선등록된 디자인권자는 무상의 법정 실시권을 갖는 거고 선등록 디자인권은 밑에 있는 어떤 등록된 실시권자들도 법정 실시권을 갖는데 걔네들은 유상이죠. 그거 구별하시고 무상의 통상 실시권 맞죠? 두 번째, 특허 출원할 때부터 국내 자동차 생산 라인에 설치되어 있던 자동화 장치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맞죠? 출원 시부터 국내에 있던 물건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세 번째, 이 특허 발명이 의약을 제조하는 방법인 경우 제조 방법을 사용해서 의약을 제조하는 행위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틀렸죠? 96조 얘가 1항이야. 1항. 96조 1항 1호, 2호, 3호고 2항에서는 96조 2항에서는 둘 이상의 의약 둘 이상의 의약을 혼합해서 제조한 의약 발명이라든가 아니면 둘 이상의 의약을 혼합해서 의약을 제조하는 방법 발명 효력은 어떤 그 조제 행위라든가 조제 행위에 대한 결과물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것도 역시 의료 행위에 대한 국민의 어떤 어세스 라이트를 보장하기 위한 그런 제도가 될 겁니다. 4번, 네 번째, 방법 발명에 대한 특허권자 등이 우리나라에서 특허 방법에 사용되는 물건을, 사용에 쓰이는 물건을 적법하게 양도한 경우로서 그 물건이 방법 발명을 실질적 구현한 것이라면 양수인 등이 그 물건을 이용해서 방법을 실시하는 행위에 대해서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권리소진과 관련된 건데 우리 물건 발명이 있고 방법 발명이 있어요. 방법 발명은 제법 발명과 제법 발명이 아닌 통상의 방법 발명이 있을 거야. 물건 발명, 물건이라는 게 있고 제법 발명 역시 제법에 의해서 생산된 물건이 있기 때문에 그 물건을 양도하면 권리 소진이 될 겁니다.
방법 발명의 경우에는 그런 물건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 방법이 실질적으로 구현된 물건을 만듭니다. 물건을 상정합니다. 이 물건에 대해서도 권리가 소진될 거냐? 그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어서 특허 발명의 보호 범위입니다. 1번. 특허 발명의 보호 범위는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에 기재된 청구문에 적혀 있는 사항이 정해진다. 틀렸죠? 보호 범위는 청구 범위에 기재된 사항 맞는데 최초로 기재된 사항이 아니라 설정 등록된 거. 최초의 청구 범위와 설정 등록될 때 청구 범위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최초라는 게 틀렸죠. 2번. 청구 범위는 청구 범위의 문헌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하면서도 명세서의 발명의 설명이나 첨부된 도면을 참작해서 객관적 합리적. 그래서 청구 범위 기준으로 보고 그 어떤 사전적 의미를 볼 뿐만 아니라 발명의 설명에 청구 범위에 대한 내용이 더욱더 설명되어 있는 부분, 추가적으로 설명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까지 고려해서 판단하겠다라는 거죠. 3번. 특허 요건을 판단하기 위해서 발명의 기술 구성은 청구물 기재를 기초로 확정하여야 하며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 청구물 제한 해석 가능성은 허용되지 않죠. 즉 발명의 설명에 따라 청구 범위를 발명의 설명이 있고 청구 범위가 있는데 이거 기준으로 할 거고 이거에 대해서는 참작할 수는 있지만 제한, 확장할 수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두 번째, 출원인이 심사관으로부터 거절 이유 통지받고 거절 결정을 피하기 위해서 원출원의 청구 범위를 한정하는 보조를 하는 한편 원출원 발명 중 일부를 별개의 발명으로 분할 출원한 사실이 있다면 위 분할 출원된 발명은 보존된 발명의 보호 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이라 볼 수 없다. 틀렸죠? 균등론과 관련된 내용인데 균등론은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이 있죠. 적극적 요건 즉 과제 해결 원리의 동일성, 변경 가능성, 변경 용이성. 소극적 요건은 의자에서 의가 의식적 제외, 자가 자유기술이야. 의식적 제외와 관련해서 원출원에 있고 원출원에서 일부 삭제한 다음에 삭제한 거 분할 출원했어요. 그럼 분할 출원에서 삭제된 범위를 보호받겠다라는 거고 원출원에서는 분할된 삭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식적 제외됐다 보는 게 판례의 태도가 됩니다. 세 번째 기출. 특허 침해가 있은 후에 청구 범위를 정정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정정 심결 확정되면 소급표가 인정되죠. 정정 심결 확정 전후로 청구 범위 실질적 변경이 없더라도 정정은 청실 확정 안 되죠. 원칙적으로. 이때 정정 심결의 이전에 있는 침해 행위에 대해서 130조를 적용할 수 없다. 과실 추정. 자, 정정은 동일성 범위에서 인정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소급표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동일성 제3자 불측의 피해가 없어요. 정정은 이만큼 있는 특허권의 보호 범위를 이만큼 줄이는 거예요. 이만큼 있는 걸 더 넓히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130조 적용되더라도 불리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입니다. 이용 발명 보겠습니다. 이용저축 1번 특허권자 전용 실시권자 통상 실시권자는 그 특허 발명의 출원 일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 발명 등록 실황신안 등록 상표 등록 디자인 이와 유사 디자인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디자인권자 상표권자 허락받지 않고는 실시할 수 없다. 자, 이용관계에서 상표권은 빠져야 됩니다. 상표는 이용이란 개념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보호 객체가 그러합니다. 2번 특허권이 특허 발명의 출원 일전에 출원된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디자인권자,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서는 거의 문제 조금 수정하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자 또는 상표권자 허락을 받지 않고서는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저촉되는 게 지금 선행 권리가 디자인 상표이기 때문에 바꿔서는 업으로 실시할 수 없다. 맞죠? 그래서 1번과 2번을 비교하면 상표의 경우에는 이용은 없고 저촉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촉되는 경우 선행 권리자의 동의가 필요하겠다라는 거죠. 기출지문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갑이 구성요소 A 플러스 B로 이루어진 특허 발명 A의 특허권자인 상태에서 갑이 A라는 특허 발명의 특허권자인데 이 A라는 발명은 A라는 구성요소와 B라는 구성요소가 결합되어 있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을이 구성 A 플러스 B 이 균등물이랍니다. A랑 B랑 B-는 지금 균등 관계에 있다라고 하고, 계량 발명 B에 대해서 이걸 이제 B라고 하겠습니다. B를 이제 특허 등록 받았다라는 거죠. 특허 받았다면 특허 발명과 계량 발명 사이 이용 관계 성립한다. 여기다 C까지 있네요. C. 그럼 이거죠. 을이 A, B', C를 등록받았는데 그게 아니라 A, B, C 등록받았으면 이용관계 당연히 인정되고 뿐만 아니라 균등물까지도 이용관계 긍정된다는 게 판례의 태도죠. 두 번째, 동일한 발명 A에 대해서 갑과 을이 각각 특허를 받았다. 갑도 A에 대해서 특허를 받았고 을도 같은 발명에 대해서 특허를 받았어요. 그럼 뭔가 나중에 출원된 거는 그 무효 사유가 있는 거고 동일자 출원이면 둘 다 무효 사유가 있는 거죠. 같은 발명이니까. 저촉 관계. 저촉 지금 무효 사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 선출원에서 선등록 상태. 그러면 이게 무효 사유가 있네. 이게 무효 사유가 있는 거죠. 을이 A 발명 이거 실시하기 위해서 98조에 따라 허락을 받아야 된다. 틀렸습니다. 특허법은 이런 케이스 이용관계에 대해서는 98조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98조. 근데 특허랑 특허가 저촉되는 건 98조로 규율하고 있지 않아요. 자, 특허랑 특허, 실용신안이랑 실용신안, 특허랑 실용신안 상호간에는 선출원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저촉이란 있을 수 없어요. 저촉된다라는 건 후원 권리가 무효인 겁니다. 하지만 이용은 있을 수 있어, 이용. 지금 그거 차이를 물어보고 있죠. 따라서 98조에 따라 허락을 받아야 된다. 저촉인데 98조가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무효의 문제로 귀결이 되는 겁니다. 15회 쪽지시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특허법 1차 기본 강의 쪽지시험 16회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침해 종류입니다. 1번 특허가 물건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사, 양대, 수수청하는 행위는 간접 침해다. 특허가 물건 발명이야.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이 127조 1호에 있죠. 전용품을 이렇게 가는 거고 전용품을 생, 사, 양, 대, 수, 청 이게 이제 간접 침해인데 여기서 사 빠져야 돼. 전용품을 사용한다라는 건 직접 침해가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마찬가지죠. 121조 2호도 전용품을 생산대 수수청하면 간접 침해로 봅니다. 2호에서 전용품과 1호에서 전용품이 좀 달라요. 1호에서 전용품은 특허가 물건 발명이면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 2호는 특허 방법 발명이면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되는 물건을 말하죠. 따라서 두 번째 줄에 사용 때문에 틀렸고요. 동그라미 2번도 같은 취지로 사용 때문에 틀렸습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출지문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허 발명인 분석 장치의 생산에만, 물건 발명이네요. 그 생산에만 사용되는 기구를 업으로서 사용하는 행위는 사용하면 직접 침해, 간접 침해, 직접 침해죠. 그래서 127조 1호에서 사용은 빠진다라는 겁니다. 틀렸네요. 두 번째, 특허 발명인 화상 기록 장치, 이것도 물건 발명이네요. 그 장치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카트리지, 전용품을 특허권자 허락 없이 화상 기록 장치 연구를 위한 실험 용도로 생산해서 사용하는 행위는 직접 침해다. 전용품을 사용하면 직접 침해인데 연구 또는 시험을 위한 거래. 그럼 96조 1호 적용돼서 직접 침해도 아니겠죠. 세 번째, 특허 발명인 체중계의 생산, 체중계 물건 발명에만 사용되는 센서, 전용품을 보건복지부 공공구제 사업의 일환으로 특허권자 허락 없이 생산해서 판매했다라고 하면 간접 침해다? 생산했다, 전용품을 판매했다. 어디 있나? 양도. 판매했다. 간접 침해죠. 설령 보건복지부 공공구제 사업의 일환으로 했다 해도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간접 침해가 될 거고요. 네 번째, 특허 발명인 LCD 모니터 역시 물건 발명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장치, 전용품을 수출 전시회에서 전시하는 행위는 직접 침해다. 전용품을 전시한다. 이 청약은 전시를 포함하는 겁니다. 청약은
2조에 나와 있어요. 2조에 청약은 전시를 포함한다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케이스는 간접 침해지 직접 침해는 아니겠죠. 다음 기출입니다. 특허 발명인 로봇 청소기, 이거 역시 물건 발명. 이 물건 발명을 구성하는 부품 중 하나인 제어장치. 제어장치가 전용품이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제어장치를 특허권자 허락 없이 생산해서 자동차 제어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침해가 되지 않는다. 맞죠? 제어장치는 전용품이 아니니까 간접 침해도 아니고요. 더 나아가서 제어장치만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AER 원칙상 직접 침해도 아닌 겁니다. 구성요소 완비 원칙이죠. 두 번째, 부품 X와 부품 Y로 이루어진 국내 특허 발명 A. A라는 특허 발명은 부품 X와 부품 Y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A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부품이 X, 이게 전용품이라고 하네요. 전용품을 국내에서 생산하고 얘를 그럼 전용품을 생산했으니까 간접 침해겠느냐라는 거죠. 생산하고 부품 Y는 중국에서 생산, 얘는 중국에서 생산, 한우 특허권이 없는 중국에서 조립, 이 조립을 중국에서 했다라는 겁니다. 즉 직접 침해는 중국에서 일어났어. 그런 경우에도 간접 침해로 보겠느냐에 대해서 그 가로 안에 직접 침해와의 관계 중 학설 중 종속설. 독립설은 직접 침해를 전제로 하지 않고 종속설은 직접 침해를 전제로 합니다. 그럼 이거 직접 침해 국내에 있어요? 없어요. 국내 직접 침해 없기 때문에 종속설에 따르면 이거 역시 간접 침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용품이라는 게 특허 발명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을 전용품이라 하거든. 여기서 생산한다라는 건 요 전용품을 생산하는 거고, 여기서 생산한다라는 건 물건을 특허 발명 물건을 생산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간접 침해인 거고 얘는 직접 침해인 거거든요. 그래서 학설이 간접 침해가 되기 위해선 직접 침해를 전제로 해야 된다는 종속설과 필요 없다는 독립설이 있는 거예요. 종속설에 따르면 이 생산이 국내 생산이어야 되거든. 근데 지금 종속설에 따랐을 때 이 문제는 이 생산이 중국 생산이잖아. 중국 생산이기 때문에 간접 침해로 볼 수 없다. 직접 침해 아니어서 간접 침해도 안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 기출입니다. 특허 발명인 양말의 제조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되는 양말 제조기 전용품에 대여하는 행위는 직접 침해 틀렸죠. 전용품을 대여하면 어디 있나? 전용품을 대여한다라고 하면 간접 침해가 되겠죠. 이어서 침해에 대한 조치를 보겠습니다. 1번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고의과실로 자기의 특허권, 전용실시권 침해한 자에게 손배청할 수 있다. 틀렸죠? 통상실시권자는 채권적 권리이기 때문에 손배청 대상을 청구할 수 있는 주어가 아닙니다. 2번 법원은 고의나 과실로 특허권, 전용실시권을 침해함으로써 특허권,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 신용을 떨어뜨린 자에 대해서는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손해배상을 가름하여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 신용회복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용회복 청구는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지 법원이 직권으로 해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직권이 틀렸습니다. 3번 법원은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128조 1항에도 불구하고 2항부터 7항까지 규정에 따라 인정된 금액의 3배가 아니라 5배입니다. 5배. 국법은 3배로 했었는데 개정법이 5배로 바꿨습니다.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모두 다 5배입니다. 모두 다. 그렇게 다 개정되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어떤 예시가 되겠죠. 특허법 기출지문 보겠습니다. 특허권자가 그 특허 발명을 실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특허권자는 과실로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손배청을 할 수 있다. 이건 이제 나중에 상표법 배우면 상표는 좀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출제 의도예요. 특허권자가 특허 등록 받고 나서 특허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지 않아도 침해 행위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손배청 가능하겠느냐라는 겁니다. 특허는 가능하다라는 게 통설 판례의 태도입니다. 두 번째, 특허 발명이 인터넷 통신 방법인 경우에 방법 발명이네요. 그 방법에만 사용하는 컴퓨터 통신 장치 전용품이네요. 전용품을 제조, 간접 침해네요. 하는 행위는 특허 발명의 실시가 돼서 특허권 침해 금지 청구를 할 수 있다.
침해 금지 청구인 건 할 수는 있어요. 간접 침해이기 때문에. 그런데 컴퓨터 통신 장치는 전용품이고 이 전용품을 생산하는 행위는 전용품에 대한 실시일 거지 특허 발명의 실시는 아닙니다. 그렇죠? 이것도 물건도 마찬가지인데 이 물건을 생산하면 전용품의 실시이지 이 특허받은 물건의 실시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방법 발명이기도 하고. 다시 강조드리면 컴퓨터 통신 장치라는 전용품을 생산한다라고 하면 그 물건에 대한 실시인 거입니다. 그 전용품에 대한. 반면에 특허 발명은 방법 발명입니다. 방법 발명에 대한 실시는 아닌 거죠. 전용품을 사용하면 방법 발명의 실시가 되겠지만 여튼 특허 발명의 실시는 아니라는 거죠. 특허가 방법 발명이면 방법 발명의 실시는 뭐 있죠? 사청이죠. 사용하거나 청약하는 거. 세 번째, 특허권 침해죄는 특허권자, 전용 실시권자, 고소가 없으면 논할 수 없다. 이걸 이제 친고죄라고 하는데 특허법은 반의사 불벌죄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가 없어도 논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기출입니다. 특허권자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는 물론 무과실로 특허권을 침해한 자한테도 침해금지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이게 손배청과 비교해야죠. 손배청은 고의 또는 과실을 요건으로 하는데 침해금지 청구는 침해하지 말라는 취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벌칙 보겠습니다. 1번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 소속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특허 출원 중인 발명, 국제 출원 포함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밀 도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거 이제 소위 비밀 누설죄라고 하고 있고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226조의 내용입니다. 이거 암기해야 돼요. 이렇게 암기합시다. 비밀 누설죄 5개의 글자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얘는 조금 이따 보죠. 기출지문 먼저 보자. 기출지문 보세요. 기출지문에서 첫 번째 거 말고 두 번째 거부터 보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대해서 비밀 누설죄 요거 비밀 누설죄를 범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에게도 6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쭉 나와 있는데 이게 뭐죠? 양벌 규정이죠. 양벌 규정. 비밀 누설죄는 양벌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밀을 이제 누설했다라는 건 그 직원의 어떤 일탈이거든. 일탈에 대해서 법인이나 대표자가 책임질 건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밀 누설죄는 양벌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어서 벌칙 동그라미 2번 보겠습니다. 2번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특허법 224조의 3의 1항에 따른 비밀 유지 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이는 비친고죄이다. 다 좋은데 친고죄죠. 비밀 유지 명령 역시 또 5년 이내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얘는 비친고죄가 아니라 친고죄입니다.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는 글자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6개네. 윤영 6천만 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가자. 비 같이 해서 5년 5천만 원 이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여기 정리할게요. 비밀 누설죄는 5년 5천만 원. 왜? 5글자니까. 비밀 유지 명령 글자 비슷하니까 5년 5천만 원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출지문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허법에 전서한 증인, 감정인,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의 거짓으로 진술, 감정, 통역한 경우에는 그 사건에 대해 취소 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심결 확정되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다 면제할 수 있다. 위증죄라 합니다. 위증죄는 자수하거나 자수하면 그 죄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면 특허법 쪽지시험 16회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